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월등하게 많다. 올해 8월에 비트코인 4억 간다. 2억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슈퍼코인 투자지도 58페이지의 달러 인덱스는 비트코인 투자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지표 중 하나다. 비트코인은 중요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 가격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들에서도 대부분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만큼 달러가 강해지면은 다른 자산들이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2008년에 백서가 공개됐고 2009년에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많은 분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저항의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네시스 블록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재무장관이 또 어떤 구호 자금들을 갖다 풀어서 시장을 갖다가 부양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 목소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달러가 계속해서 돈 풀기를 할수록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무한 발행이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한정된 물량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현재 용도 자체는 기관들이 보고 있는 거는 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지 용도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과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지금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나스닥 같은 상장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어떤 채택의 어떤 구조들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은 올 시즌에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보다 월등하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늘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들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의 저자죠, 로버트 기요사키 작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올해 8월에 비트코인 4억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4억 8천 정도이기 때문에 5억에 가까운 가격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이제 영상에서도 찬반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긍정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체적인 과거 사이클 주기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2배에서 한 2.5배 정도를 보면은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 구간으로 얘기를 하면은 원화 기준으로는 2억에서 2억 5천 요 정도 가격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구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그런 상품이 어느 정도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덜 감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상방이 좀 더 크게 열려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더 오르게 만들거나 덜 오르게 만들 변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변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채택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올지를 지켜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94페이지의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는 기관 투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비율을 5%가량 늘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3년 보고서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이 도달 가능한 목표 가격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148만 달러 18억, 기본 시나리오 68만 달러 9억, 부정적 시나리오 25만 달러 3.4억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요? 네, 우선은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전망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리시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은 해리 마코이츠라고 하는 분의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결국은 상승하기 위해서는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채택할 것이고 왜 채택할 것인가, 요 관점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기관들이 채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채택을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리스크 해지에 도움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수익률 상승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자산들과의 어떤 상관관계에서 좀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는 관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 대비로 가장 상관관계가 낮은, 즉 상관계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3%에서 5%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 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가장 불리시한 관점에서 18억 이 정도 금액은 너무 좀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떤 관점이냐? if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캐시우드도 발을 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기업 재무 파트에서 S&P 500에 있는 기업들이 현금 흐름에서 얼마나 많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중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시면은 송금과 국고, 그리고 신흥시장의 통화, 그리고 결제 네트워크, 압류 방지 자산, 기관 투자, 디지털금, 이런 관점들에서 전반적으로 일정 부분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디지털금으로서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금의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넘어야 된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들을 모두 다 성공을 시켰을 때는 18억까지 가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융의 슈퍼 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80만 달러, 한화로는 51억까지 오를 수 있다. 정말로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기간이 워낙에 또 긴 기간이고 궁극적으로 그 정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뭐 진짜 5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비율은 현재 몇 정도가 될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약소합니다.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은 굉장히 약소하고, 자, 그럼에도 이번에 이제 SEC에서 13F 보고서가 이제 집계가 됐죠. 1사분기 13F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것,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무려 944개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기관들의 어떤 비중들이 적더라도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길들이 모여서 결국은 여기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더 많은 물량들을 담게 되는 기반들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기관들이 많이 어떤 물량들을 태우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몇 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담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낸 게 지금 IBIT, 블랙락의 상품이 IBIT죠. IBIT라고는 이 상품이 지금까지 AUM 규모가 20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락만 단독으로 27조 원 이상의 어떤 물량들을 AUM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반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뭐 전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ETF 중에서도 거의 가장 탑 클래스의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는 지금 시작 지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크립토 퀀트 같은 경우는 전망 보고서에서 207조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은 대규모 채택과 국가 차원의 도입이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채택 상황과 진행되는 호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시간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앞서 질문 주셨던 부분들 중에서 제가 대답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현황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한 20%, 30%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미 비트코인을 투자한 이력이 있는 개인 투자자. 요런 분들이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떤 유의미한 상승을 위해서는 기관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는 누구와 접선을 하고 있냐면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요런 주체들과 지금 계속해서 접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B2B를 통해서 많은 물량들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401k 퇴직연금이 지금 여기에 이제 편입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도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대규모 자금들, 기본적으로 일경이 넘는 이런 자금들이 만약에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 채택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본을 들 수가 있어요. 베이비 부머는 전 세계 부의 뭐 50%에서 60%를 보유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관도 복잡하고 뭔가 해킹 위험도 있고 막 이런 위험성, 그렇게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아주 쉽게 이제 이거를 편입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그런 분들의 자금들도 쉽게 여기에 이제 넘어올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중국도 자본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기반들이 홍콩 ETF를 통해서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시장의 어떤 관측자들은요, 중국 자본이 만들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통로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데 대해서 찬성의 의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본들까지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어떤 루트들이 만들어지면은 정말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될 수 있는 양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나스닥 상장사 중에서 샘러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2천억 원 이상의 어떤 비트코인을 담겠다라고 지금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스닥 상장사가 무려 48곳이 219억 달러, 한화로 29조 상당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축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공급의 어떤 쇼크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결국 불장의 어떤 트리거로서 작용을 할 때 이제 어떤 개미 투자자들이나 추가적인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공급 쇼크가 일어나면서 공급의 긴축, 수요의 어떤 증폭, 이런 불균형들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건 결국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 G20이 비트코인을 갖다 공식적으로 담고 있지 않죠. 그리고 미국은 보유 물량을 계속해서 시장에 매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분 PCR로는 아무래도 G20에서는 국가적인 단위로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담는 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암묵적인 규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어떤 추측을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고 있는 얘기가, 대신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현물 ETF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도권화된 자산으로서 편입을 시키게 되면은 국가에서 굳이 이걸 담지 않더라도 이 국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관점들이 있고, 두 번째는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로빈후드 이런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거래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국가에서 규제를 통해서 잘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담고 있는 효과들을 낼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적으로 이거를 준비 자산으로서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한동안 좀 가격이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대표님. 네네. 그러다가 이제 또 급격한 상승이 왔었고, 요번 음, 이더리움 ETF도 통과되고 나서 조금 가격이 안 좋았다가 음. 지금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예전 비트코인 ETF 통과 때처럼 이제 또 급등하는 것만 남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움직임은
전체 사이클에 맞춰서 그리고 또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러 움직임이 음. 포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더리움만 놓고 보자면 이더리움도 결국은 비트코인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상승하고 막상 또 음. 거래가 시작되면 기대했던 것만큼 또 물량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실망감에 빠지기도 했다가 네. 다시 진짜 볼륨이 막 올라가면서 음. 자금이 유입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1위 1비 하면서 막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비투비아님은 그냥 비트코인 제 갈 길 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그쵸. 예상 범위 안에서 잘 가고 있나? 궤도 음,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특별히 음, 긴장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여러 시장의 소식들도 있고 뉴스도 나오는데 주목해 봐야 될 게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갈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네. 분별하는 시각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 지금 뭐 특별히 엄청나게 막 큰 호재나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반감기 이후에 조정이 지나고 오를 때 돼서 조금 오르는 거고 또 언제든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런 건 아니에요. 어, 일반적인 사이클에 비해서 지금 적당히 가야 할 구간에 가 있는데 음, 아직까지 그 비트코인 사이클을 돌아보면 지금 굉장히 음,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훨씬 더 어, 높이 상승을 했고 네, 반감기 전에 존고를 뚫어버렸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럼 왜? 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음, 흥분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 걸까? 이런 생각을 네, 해보면 결국은 ETF라든지 그런 음, 제도화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그쵸. 반감기 말고도 시장에 지금 판이 깔리고 있잖아요. 조금 음, 더 투자하기 쉬운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고 정치인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상승장을 좀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그러면은 그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지금 비트코인을 아직 매수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네.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가장 어떤 그 좋은 가격과 시기일지 괜찮은 시기일지 좀 궁금합니다. 음. 지금 당장 오늘 그쵸, 그쵸. 네. 야 지금이 촬영하는 시간이 6월 7일이거든요. 그쵸, 6월 비트코인 가격이 7일이죠. 뭐 7만 달러 위에 있잖아요, 지금. 네, 7만 1,000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7만 1,000달러까지. 야, 그러면 지금 당장 최고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어, 왜냐면 제가 작년에 초대해 주셨을 때 비트코인 네. 가격이 그때 한 2만 달러 후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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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던 것 그쵸. 같아요. 네, 한화로 막 2,500, 3,500 요 정도 그러니까 됐죠. 그때는 제가 굉장히 힘줘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음, 과감한 용단을 내릴 때입니다. 살다 보면 음, 언젠가는 뭔가 결정을 내리고 가야 될 리스크를 네, 안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음,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닐까? 책임은 먼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건 물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또 사자마자 또 약간 조정이 온다든가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음, 받으니까 떨어지면 그쵸. 사자. 떨어지면. 떨어지면, 지금 올랐잖아요, 또. 그쵸.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뭐 6만 달러 밑으로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맞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때는 또 못 음, 사요. 더 떨어질까 봐. 그죠, 수 떨어질까 봐. 근데 이번 사이클을 보면 대략 한 20% 빠지면 네,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음, 있습니다. 음, 지난 사이클에서는 한 30%까지 빠졌고 많이 네, 빠졌어요. 그 전에는 뭐 워낙 변동이 심했고. 근데 이번 네, 사이클에는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생겼기 때문에 음, 그리고 기관들의 진입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변동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음,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20% 음, 빠지면 찬스다 음. 하고 들어가면 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아, 지금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그죠. 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문제입니다. 예. 근데 그걸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설사 설사 네, 오늘 영상 촬영 끝나고 내일 떡상을 한다고 해도 네, 어쩔 수 어쩔 수 없고 떡상하면 하염없이 올라갈 것 같다가 또 조정이 옵니다. 아, 그러면 또 그때 들어가자. 그때 20% 아, 분명히 빠집니다. 20% 빠지면 들어간다. 만약에 지금보다 떡상해서 막 7만 5천 불, 뭐 8만 원 이렇게 갔더라도 그 음, 이후에 또 20% 하락했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그렇죠. 않다. 만약에 아, 그냥 하염없이 올라서 10만 달러까지 쳤다. 네. 그러면 또 기다리고 그러면 또 20% 빠집니다. 거기서. 음, 대표님, 근데 그러면은
올라간 다음 빠져도 지금보다 높은 가격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어, 없다. 아, 어쩔 그래도 수 어쩔 수 없다. 없다. 어쩔 수 없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작년에 샀어야지. 그렇군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 꼭,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치나 이런 그쵸, 마음에 그쵸, 그쵸. 들어가거든요. 제가 제 네.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음, 10만 달러 넘어가면 매수 끝. 더 이상 추가 자금 유입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10만 달러 넘어가면 왜 더 이상 비트코인 매수 이제 중단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네.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음. 그런데, 자, 10만 달러 올라가서 더 올라갔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 막, 야, 이제 뭐 용단을 내야 돼. 지금이야. 20만 달러 가.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뭐 맞아요. 100만 달러도 가면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만 달러에 샀다고 치면 네. 그래서 15만 갑니다, 분명히. 만약에 뭐 네. 특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 그죠. 더 100%라는 건 올라간다고 없으니까, 예. 더 올라간다고 거기서 팔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2만에 샀는데 15만 원 조금 아쉽지 않나. 아쉽죠? 분명히 그쵸, 뉴스에서 20만 간다. 20만 가면 3억 간다 이거. 3억은 그쵸. 뭐 그냥 무조건 가는 거고 4억, 5억도 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올 거라고요. 네. 그러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다가 결국은 빠지기 시작하면 아우 그때 팔 걸 하면서 또 매도 타점 못 잡아요. 그러면 아, 결국 어찌어찌 하다가 아유 4년 들고 가자. 이렇게 또 존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음, 타이밍 잘 잡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 뭐 15만 달러에 사서도 수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음, 말하는 건 일반적인 초보자들은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살려면 지금 음, 사고 네. 10만 달러 넘어가면 사지 말자. 이렇게 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10만 달러 이하일 때만 구매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저번 사이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예,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20% 정도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자. 만약에 이제 10만 달러 넘어가더라도 정 네. 아쉬우면 그 위에서도 또 20% 세일 아,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쵸. 또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정 아쉬운 분들은.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상승할 때 이제 더 올라갈 것 안 돼. 같아서 타는 건 아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음, 맞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막 7만 2천 달러, 뭐 7만 달러 였죠. 한국에서는 제 김치 프리미엄도 껴서 거의 1억 5백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때 막 안 될 것 같아서 타신 분들이 한 7,800, 8천 요 정도까지 조금 조정이 왔을 때 그걸 이제 아유. 못 견디고 막 파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것처럼 지금 만약에 음, 올라가 버리고 네. 아유 기회 놓쳤네 해도 다시 7만 2천 옵니다. 7만 2천 원 그리고 다시 온다, 적어도. 똑같이 7만 2천에 산다고 하면 지금 사는 네. 것보다는 네. 올라갔다가 한번 위에 청소를 좀 해주고 내려와서 7만 2천 왔을 때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좀 거시경제 얘기 좀 해볼게요. 예. 미국의 4월 구인 건수가 805만 건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840만 건을 하회했고,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4.3%까지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위축 전망이 좀 확산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좀 네. 미국 현지에서 느끼시는 미국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매우 좋지 않나요? 매우 좋지 않아요. 어, 살기 한국에서는 야, 어렵다. 미국은 막 경제 좋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야, 아니에요.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있고 경기는 네. 어렵고 장사는 안 되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상적이 아니에요. 어, 이 아, 고용 수치 이런 거 발표하는 거 다 이거 포장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네. 또 이제는 수정을 해요 또. 아 작년에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네. 조사해 봤더니 어, 이거 뭐 파타임이 더 많고 또 중복이 돼서 집계된 것도 있고 해서 수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몇 시간 후면 제대로 된 고용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네.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음, 포장된 지표이기 때문에 음,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코인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음, 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네, 현실이니까. 네, 그리고 경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정상적인 방법은 지출을 줄이고 열심히 일해서 음, 수익을 올려서 소득을 올려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네, 하긴 그런 결정이라고 봐야 될 텐데 우리 같은 네, 사람. 근데 음, 미국 정부 좀 달라요. 돈 그런가요? 더 찍어서 뭐 헤쳐나가지. 괜찮아 괜찮아. 음, 일 안 해도 돼. 괜찮아. 쉬어 쉬어 쉬어. 돈 줄게. 이런 어, 식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선 어, 다가오잖아요. 대선 그쵸. 다가오면 세금 올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허리띠 음, 졸라맵시다. 이럴 사람 아무도 음, 없습니다. 맞아요. 세금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돈 나눠줄게.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나올 음, 테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헤쳐나갈 겁니다. 돈 찍어서 헤쳐나갈 음.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표님 또 금리 인하가 정말 이렇게 현지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안 좋아서 나오게 되면 미국의 지금 또 어떤 수단이잖아요. 금리 조정 정책이. 그렇죠. 금리 예. 인하가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에 좀 미치는 효과는 좀 어떻게 될까요? 매우 좋죠. 아, 매우 좋나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통화 정책입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결국은 돈을 막 찍어낸다는 얘기니까. 네. 돈이 빠지면 화폐 가치 하락. 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모든 자산은 올라가는데 그중에 하드 에셋, 하드 자산, 그 네.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 최고는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금리 인하면 뭐 6개월 후, 뭐 1년 후에 폭락한다. 최저점 음. 찍는다. 이런 분석도 참 많은데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아. 걷잡을 수 없이 경제가 망가져서 이제는 뭐 암울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게 음. 시장의 가격으로 나타나는 게 뭐 1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전략적인 선택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건 뭐 음.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또 그러면 일각에서는 지금 뭐 어떤 통계 뭐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수치들을 네. 얘기하시면서 아, 금리 동결 어쩌면은 뭐 금리 인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거든요. 아,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죠, 그건. 아, 왜냐면 현실성 아까 없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 지금 5달 남았어요. 맞죠? 네. 그쵸, 그쵸. 5달 남았는데 음. 조 바이든이 전화합니다. 야, 파월아, 지금 아. 상황이 이런데 지금 빨리 좀 해줘, 조치를. 근데 음. 지금보다는 좀 드라마틱하게 마지막 후반부에 서로 바로 네. 연결할 수 있게 좀 어떻게 알았지 하고 윙크를 이렇게 날리면 파월이 오케이 음. 좀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또 네. FOMC 멤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쑥닥쑥닥쑥 하고 그렇지 그렇지 음. 다른 멤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아. 없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강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저께 뉴스에 그 미국 정부 기관의 FDIC라는 기관이 있어요. 은행들을 네.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데 네. 63개 은행이 이 5천억 달러 이상의 미현실 손실을 보고 있다. 이거 뭐 오. 동네 유튜버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 정부 네. 기관이 그런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은행 사태. 네. SVB 은행이 네. 꺼지면서 너도 나도 연쇄 막 파산으로 음. 연결될 것 같으니까 연준이 개입을 했습니다. 맞아요. 재무부에서 야 이거 안 음. 되겠다. 구제금융하자 해서 음. 돈 풀어서 막아주고 또 대형 은행들이 인사로 조금씩 내놓고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입막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또 다시 골마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결 아. 똑같은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음. 반창고를 하나 붙여놨는데 네. 반창고 사이로 고름이 찔찔찔찔 이렇게 삐질삐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럼 이거 반창고 띄고 이거 갈라내서 이거 빼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걸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은행들이 지금 힘든 이유가 바로 국채 때문이거든요. 국채 사서 망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 사서 지금 쫄딱 망했는데 음. 해결하려면 국채 가격 올려야 되죠. 그쵸. 올리려면 금리 인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음. 인하와 구제 금융 이걸 병행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그 현실성 없이 어떤 그냥 지표상만 보고 얘기를 하는 얘기라고 생각돼야 되는 거군요. 공포 조작 뉴스다. 공포 조형 리스트다. 대표님, 근데 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은 비상환 자산이라서 이거 뭐 금리나 이런 거 뭐 주가에 연동되지 않는다. 따로 가격이 움직인다. 요런 또 주장도 주가하고는 있거든요. 예, 비상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하고는. 음. 근데 금리하고는 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게 연관돼서 움직이는 게 바로 유동성이거든요. 글로벌 음. M2 머니 서플라이. 시장에 네. 얼마큼 많이 돈이 풀려 있느냐. 그런데 네. 이상하게 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이 네. 유동 사이클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 똑같이 움직여요. 완전히 아. 커플링입니다. 아. 2017년에 유동성이 팍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죠. 떡상을 하고 코로나 때 네. 돈 어마어마하게 풀어내면서 떡상했잖아요. 그죠. 21년에 막 2020년에 장난 아니었죠. 네. 그렇죠. 22년에는 긴축 정책. 그때 음. 코인들이 보통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돈이 없으니까 시장에 돈이 메말라 가니까 뭐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을 팔았다. 이렇게도 해석이 음. 가능하고 다만 더 중요한 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화 가치의 하락이다. 화폐 네. 가치 하락이니까 비트코인 같으면 인플레이션 방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네.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입니다. 미래에 대한 음. 인플레이션. 지금 돈이 많이 풀린다면 미래 네. 인플레이션
할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쵸. 돈 분다고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음, 그러면 1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많이 풀었으니까. 교묘한 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예를 좀 입막음을 하는데 커버하는데 네. 결국은 이 가치 하락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돈을 많이 푼다. 그러면 코인은 오른다. 비트코인은 오른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 그러면은 대표님이 현지에서 보시기에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 유동성 정책은 푸는 방향으로 이미 정해졌고 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연준이 이 긴축 정책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2023년부터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왜냐하면 미국은 긴축 정책이었지만 네, 위안화라든지 엔화 그죠. 여기 이제 풀어냈거든요. 그런데 네. 얼마 전 한 달 전부터 미국의 M2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구제금융 전환했군요. 전환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느냐지 결국은 하는 음, 거죠. 두 번 할지 음, 한 번 할지 그걸 갖고 고민하는데 우리들은 코인 투자를 네, 하는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니 올 음, 11월에 하면 어떻고 8월에 하면 어떻고 뭐가 중요하냐. 3년 4년 음, 기다렸는데 뭐 몇 네. 달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말씀드립니다. 아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 유럽에서는 0.25% 금리 인하 뉴스가 또 실제로 나왔습니다. 캐나다도 네, 내렸고 뭐 여기저기 네, 다 미국도 안 맞춰가지 않을 수가 없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훨씬 더 비트코인 가격엔 호재겠죠.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3일에 처음으로 제네시스 블락이라고 첫 번째 블락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지금 14년, 15년째 계속해서 블록이 쌓이고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비트코인의 4년 주기, 반감기가 찾아오는 4년 주기가 미국 대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2024년인데 4월 달에 반감기 있었고 11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2020년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때도 반감기 있었고 16년, 12년 이렇게 계속 대선과 반감기 주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비트코인 ETF를 발행한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 있는 이 자산운용사가 미국 대선과 비트코인 가격의 관계 이거를 재밌게 뉴스레터를 썼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반감기가 겹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대선만 끝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한 뭐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꼭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거는 반감기 영향이었다고 보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었을 수 있겠죠. 지난 이제 네 번의 반감기에서는. 근데 이번 반감기, 그러니까 네 번째 반감기, 24년 반감기는 이제 어느 때보다 이 정치적인 입김이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좀 바뀌는, 정치적인 지형이 비트코인 때문에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이 규제를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행보를 보여왔어요. 근데 트럼프 현 이제 공화당 후보가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트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친화적인 그 법안들을 자기가 다 통과시킬 거고 다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으로 갈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쪽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전체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미국에 뭐 2억 명, 3억 명이죠. 3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16%면은 그러니까 4,800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4,800만 명의 표를 버릴 수 없는 거죠. 예, 대선이 게다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한 표라도 아까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싫어하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은 좀 이제 묵과하고 묵시하고 이 사람들이 좀 척을 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특히 하원의 이제 젊은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저 상원에 있는 저 오래된 저분과는 우리는 좀 의견이 다르다 하면서 이제 초당적인 법안 발의가 많이 나와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내놓고 이게 이제 하원을 통과하고 근데 상원 올라가면 이제 여전히 상원은 민주당 다수당이거든요. 50대 50인데 그 상원 의장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라서 당연히 저기 민주당 쪽으로 의견이 50대 50으로 갈리면 민주당 쪽으로 이제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다수당이니까 게다가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괄시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그런 이제 좀 중진 의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상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많이 재조명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젊은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호전적으로 암호화폐 우리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선 못한다 이번에 막 이러는데 저쪽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중진 의원들은 계속해서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거죠 서로. 이런 모습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굉장히 자기가 뱉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이쪽에 힘을 많이 실어줄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괜찮다, 좋다, 같이 갈 수 있다, 달러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까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많이 쓰이면 그게 다 미국 국채 수요를 당겨주거든요. 견인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회사들은 돈 받은 걸로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앞으로 미국에서 쓰이고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트럼프 현재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호전적으로 이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원해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첨언을 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는 곳은 여전히 가장 많이 수요가 견인되는 곳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오르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결제로 쓰이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아주 일부분, 작은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돼요, 그냥. 그러면 거래소에서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뭐 누구한테 이제 듣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키우면 좋다, 어쨌든 미국 경기에도 좋고 미국 국채 수요에도 좋다. 근데 그래서 그런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현재 후보와 경쟁을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 게임 이론, 정치적 게임 이론이 발전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당선되더라도 이제 예전같이 막 억압하고 누르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 하원과 상원의 어떤 이런 약간의 민주당 내에서의 대립 이런 게 커지고 막 이런 걸 보면 이제 재선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책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당 내에서 그런 입김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다음 4년도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입장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FIT 21은 이제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ies of 21st Century, 금융 혁신과 기술,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은 디지털 자산,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거를 일단 소비자 보호,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되느냐, 그 법을 이제 제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규제를 따라야 하느냐, 이거를 정의를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자산의 정의예요. 상품과 증권으로 나눕니다. 상품의 정의, 그리고 증권의 정의, 이렇게 나눠요. 우리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장하는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돼 있다라는 거고, SEC가 그동안에 봤던 견해는 아니다, 증권이다 라고 봤던 거거든요.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본 거죠. 구두상으로라도 내가 너한테 미래 수익을 약속하고 뭔가 토큰을 팔았으면은 그거는 투자계약 증권이다. 그래서 이건 증권의 한 종류를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이 법에 따르면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풀려 있는 코인의 전체 유통량이 20%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증권으로 본다. 이런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20% 언더면 상품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20%라는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코인 보유 물량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성, 영향력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드라는 게 있잖아요. 암호화폐는 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결국 노드라는 이 서버를 돌리는 주체들인데, 이 노드가 충분히 탈중화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전체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방향성,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노드의 20% 이상이 결정을 내리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 그렇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보는 거죠. 20% 이상이 그걸 독점하고 있다면 증권으로 본다, 아니면 상품으로 본다. 이제 이러면은 기준이 생겼으니까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알트코인들이 다 증권이냐 상품이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딱 그냥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당연히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CFTC라고 하는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이제 감독을 관할하게 되는 거고요. 증권으로 들어가면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여기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죠. 이더리움 이쪽에서는, 진영 쪽에서는 이 법이 나오면은 분명히 상품으로 비트코인처럼 구별된다라고 하고 굉장히 FIT 21 법안을 반기고 있어요. 자신 있다 이거죠.
20%? 당연히 우리는 탈중앙화 돼 있어 충분히라고 보고 이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IT21이 하원을 통과하니까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겼고 빨리 상원에서도 처리해달라.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결국 ETF 승인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과.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다 동일하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도움이 될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에도.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상 원천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어차피 이미 상품이었고 어차피 커머디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에요. 근데 호재가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결국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규제 명확성이라는 게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동안은 이제 예를 들어 채굴을 하면은 채굴 이거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굉장히 그레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제 솔루션, 결제 서비스, 페이 서비스 이런 거 만들면 이거는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불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적인 사업과 창업가들이 나오는 게 조금 이제 발목을 붙잡았던 거죠. 근데 이게 규제 확실성, 규제가 명확하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창업자들이 나오고 비트코인 관련된 좋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비트코인에 훨씬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ETF 논의를 SEC 가서 하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민주당이 공약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주겠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ETF도 발행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과세한도 5천만 원 비과세. 약간 지금 국내 주식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5천만 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하듯이 가상자산도 그렇게 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SEC를 만나고 온 거죠. 어떻게 하면 ETF를 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깜깜이 규제, 그동안 그림자 규제에 막혀 있었던 여러 가지 가상자산 투자가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다 풀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확실히 이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이 금융 당국에서 좋게 보고 있고 지난 한 박상기의 난 2017년이었나요?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 다 문 닫아 버리겠다고 으름장 났던 박상기의 난과 비교하면 지금의 이 인식 자체는 굉장히 많이 호전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다.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의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자산의 위치는 획득한 것 같다라고 한 걸 보면 역시 아직까지 그 인식이 그냥 이것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에 국한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사업가들은 이거를 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상 자체를 그렇게 보는 거죠. 돈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일단 가치 저장 수단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산을 여기에 많이 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모수가 충분히 늘어나면 이제 이거 자체로 물물 교환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돈 벌어서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꽃집을 하는데 꽃집 운영을 열심히 해서 꽃집으로 벌어들인 한 달 수익 중에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는데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생각을 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그냥 내가 받으면 되잖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이거 안 사도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꽃집에서 그냥 아예 이렇게 내걸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던 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도 다 받아요. 신용카드도 받고.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시면 5% 할인해 드려요. 이런 식으로 내가 비트코인으로서 돈을 받는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난 살 거니까. 그러면 그 가게 단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게 단골들은 신기하겠죠. 비트코인으로 왜 결제를 받으세요? 제가 사실 비트코인으로 원래 맨날 월 매출의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받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단골들은 너무나도 웰컴이죠. 내가 비트코인을 신기하다 하면 그럼 비트코인을 사볼게요. 게다가 5% 할인도 해주니까. 이런 거를 보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그 캐시앱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그 자영업자들이 다 이제 포스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스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블록이라는 회사가. 블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잭도시. 그 트위터 창업자인 잭도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스퀘어라고 하는 포스기를 일단 만들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다 그 포스기를 쓰고 그 다음에 캐시앱이라고 하는 핸드폰 앱을 또 운영을 해요. 그건 결제 앱이에요. 결제 앱. 우리나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결제 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다 생태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포스기들이 자동으로 신용카드를 긁어요, 고객이. 그러면은 그 포스기가 알아서 그 결제액의 10%는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지갑에 넣어줘요. 이런 것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미.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이 비트코인으로 제가 결제하려면은 그러면은 지금 거래소 앱 꺼내서 산 다음에 코인 보내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신용카드 꽂으면 됩니다. 포스기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영업자 사장님이 10% 비트코인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변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장부 거래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그냥 거기서 사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갑으로.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죠. 장부 거래가 없죠. 미국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분명 그렇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돼요. 이제 비트코인으로 계속 사다 보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받으면 되지. 좀 싸게 해주고 받으면 되지. 그러면은 그 단골들부터 인식이 변할 거고, 단골들이 인식이 변하면은 이제 전체 고객으로 확산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모수가 늘어나면 돈이 돼요. 물물교환의 수단이 됩니다. 완전히 대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가 메이저 결제 수단으로 쓰이겠지만 그것과 함께 비트코인도 이제 대체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지 자산인가요? 아니죠. 이건 돈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레거시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잘 못 보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은 국가가 명령해야, 국가가 지정해야 돈이지. fiat money, 법정 화폐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라틴어로 내가 그러라고 했다, 지정했다, fiat. 돈이라고 내가 지정했다. 그거를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아주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니까 대학교 공부하셨을 때 이거를 잘 못 깨고 나오십니다. 근데 이걸 깨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인식이 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